거봐, 야, 내가 오른다고 했잖아. 살려고 했는데. 살려고 했는데. 예. 팔려고 했는데. 예.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받아서 유연하게 투자를 하는 게 혼자만 하는 것보다 더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깨지기 전까지는. 네. 네. 오늘 책은 바로 주식하는 마음입니다. 지금 시점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어쨌든 그걸 기록을 해야 된다는 의미인 맞습니다. 거잖아요. 맞습니다. 기록이 네. 왜 주식 투자에서 사실 좀 네. 중요한 건지. 왜냐하면 네. 제 주변 개인 투자자분 중에서 기록한 사람이 있나 싶어요, 사실. 그냥 생각만 하면 투자하고. 기억이라는 게 네. 굉장히 불완전해요. 사실 뭐 어제 뭐 무슨 음식 먹었는지 아니면은 네. 뭐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여자친구의 마음 어제 그저께 뭐 한 달 전 다 생생하게 기억이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기억이라는 게 사실 되게 많이 왜곡이 돼 있어요. 이게 일기를 써보신 분들은 딱 알 텐데 뭐 나는 예전에 되게 똑똑했던 것 같고 기억력도 좋았던 것 같은데 근데 지금은 왜 이렇게 멍청한가 막 이런 생각이 보통 들잖아요. 근데 1년 전에 일기장을 보면은 그때도 나는 멍청했구나. 그때도 막 그냥 막 괴로워하고 투덜투덜하고 좀 그러고 있었던 게 기억이 나요. 네. 아니면은 어떤 특정한 이벤트에 대해서 막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저는 되게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다라고 느끼지만 그 옛날의 일기장을 다시 보면은 사실관계가 좀 되게 다르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집중했던 포인트도 다르고 기억이라는 게 되게 왜곡되고 미화되고 자기 좋은 쪽으로 생각이 돼요. 자기 중심적으로. 그렇죠. 그게 또 뭐 어쩔 수 없이 그래야만 또 마음이 좀 편해지고 하는 건데 근데 이게 뭐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안 그러면 계속 그렇게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팩트를 정리하고 뭐 이렇게 살면 사람이 피곤하잖아요. 피곤하죠. 네. 근데 투자를 함에 있어서는 좋은 의사결정의 질을 높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과거에 내가 왜 이런 의사결정을 했는지가 명확하지 않으면은 향후에 의사결정을 할 때도 이상하게 하게 되거든요. 되게 흔히 이야기하는 사례로 I told you 막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주식의 주가가 막 오르고 있으면은 옆에서 와서 거봐, 야, 내가 오른다고 했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어요. 많죠.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그냥 어떤 주식이 딱 어제 막 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안 샀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주가가 오르고 있어요. 그럼 내가 살려고 했는데. 살려고 했는데. 네. 혹은 가지고 있는데 이제 팔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안 팔았어요. 근데 주가가 빠졌어요. 그러면은 팔려고 했는데. 네. 아니면은 팔았는데 올랐다. 그러면은 기분이 안 좋죠. 그냥 내가 가지고 있을 걸. 예. 근데 그 시점으로 다시 돌아가면 또 똑같거든요. 예, 또 똑같이 해요. 그러니까 그때 고민이 될 때마다 내가 왜 샀는지 혹은 내가 왜 안 샀는지 내가 왜 고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무 액션을 취하지 않았는지를 적어놓지 않으면은 다음 날은 그냥 정답지 보고 얘기하는 건 너무 쉽잖아요. 우리가 시험 문제 풀고 정답 체크할 때도 그렇게 되잖아요. 내가 둘 중에 이거 찍으려고 했는데 맞아요. 다른 거 찍었네. 예, 그런 거를 명확하게 기록을 해둬야 나는 예전에도 멍청했고 지금도 멍청하구나 라는 걸 깨닫고 그러면 안 멍청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자기 반성을 할 수 있는 첫걸음이 기록을 해두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시점에 대해서 아이디어에서 함께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적어가다 보면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언젠가는 깨닫게 되는 거죠. 뭐 카뱅 상장할 것 같아 라고 한 줄 적어놨을 거잖아요. 한 줄이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어이없는 아이디어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날씨가 좋아서 샀어. 혹은 친한 친구 누가 사라고 해서 샀어. 뭐건 간에 적어놓고 나면은 시간이 지났을 때 뭐 카뱅이 상장을 안 했더라 라고 하면은 이제 과거의 기록을 들춰볼 거잖아요. 그래서 카뱅 상장할 것 같아서 카카오를 샀음. 이걸 딱 보고 있으면 이것만으로는 부족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건 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그 첫걸음이자 마지막 걸음이 기록을 하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록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배울 수 없고 이상한 것만 배워요. 네. 아니요, 기록이 되게 좀 좋았던 게 사실 자기 어쨌든 투자를 하는데 적다 보면 보통 사람들이 어떤 종목을 샀는 이유를 사실 물어보면 본인도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뭘 이유를 적었으면 맞아요. 사실 그걸 스스로 적으면 뭐 몇 개 안 될 거잖아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맞아요. 그럼 나중에 돌아보면 내가 고작 이런 질문 몇 가지로 이걸 샀단 말인가를 반성할 수 있는. 맞아요.
또 거꾸로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더 디테일하게 봐야지. 기업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사야겠다 해서 기업 분석 한 달 동안 막 해서 좋았어 사야겠어 하고 샀어요. 그리고 또 주가가 빠져요. 그러면은 이제 다시 또 깨닫게 되겠죠. 이걸 너무 깊게 알아봤자 이게 큰 의미가 없구나 라는 것도 깨닫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뭘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고 던지다 보면은 언젠가는 어떤 해답을 얻을 수도 있겠죠. 뭔데요, 중요한 게? 사실 우리가 공부를 해도 우리가 공부한 양에 비례해서 주가가 꼭 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맞습니다. 주식 투자 공부를 굉장히 사람들이 게을리하게 만들고 주식 투자는 운의 영역이야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영역인 것 같아요. 결론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첫 번째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야 돼요. 나는 초과 수익을 내고자 하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남들보다 잘 해야만 하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먼저 던져야 돼요. 사실 우리가 주식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공부를 시작할 때 주식 하면은 어떤 주식이 좋은 주식인가, 기업 분석을 하는 방법, 차트를 보는 방법, 매크로 흐름, 이렇게 이런 걸 공부해서 이런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공부를 시작하잖아요. 부동산을 볼 때도 입지라는 게 무엇이며 임장을 갈 때는 이런 요소를 봐야 되고 이렇게 공부를 시작을 하잖아요. 이 모든 과정들은 개별 에셋 셀렉션이라고 하는데 전문 용어 죄송해요. 특정 자산을 취득해서 이 자산이 전체 자산군을 초과 수익을 낼 거다 라는 가정하에 초과 수익을 어떻게 낼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들이 이 모든 공부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초과 수익을 내고 싶은 사람이야 라는 답을 이미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의식적으로 하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주식 공부합시다 라고 했을 때 주식 공부하는 그 모든 과정, 아주 대부분의 과정들은 초과 수익을 내기 위한 과정이에요. 근데 사실 초과 수익을 내야만 하는 사람들이 어쩌면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초과 수익을 낸다라는 거는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요. 아까 이제 저희 펀드 매니저들의 수익률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펀드 매니저, 기관 투자자건 개인 투자자건 초과 수익을 내는 건 너무 어렵거든요. 10년간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는 인간은 10,000명 중에 1명 정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통계적으로 대충 그렇게 나와요. 직관적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10년간이요? 10년간 초과 수익 10,000명 중에 1명. 야, 지금 10,000명 중에 1명에 해당되시는 분이네. 17년간 초과 수익 내셨잖아요. 어제까지 그랬다는 얘기고 내일부터는 어떨지 모르죠.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쩌면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무엇인가라는 걸 먼저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사실 지금 다들 주식하시는 이유가 물론 이제 부동산도 막히고 암호화폐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이제 주식을 하긴 하는 건데 일단 그 이전에 부동산이 왜 그렇게 열풍이었나 혹은 암호화폐가 왜 그렇게 열풍이었나를 생각해 봤을 때 그 단어가 그 당시에 많이 등장했었어요. 2, 3년쯤 전에 그 FOMO 현상이라고 FOMO, Fear of Missing Out.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데 남들은 다 돈 버네? 그러면 되게 불안하잖아요. 사실 옆자리에 앉아있는 친구가 주식해서 얼마 벌었대. 그러면은 약간 귀가 솔깃하긴 하지만 나도 해야지. 바로 이렇게 되진 않잖아요. 근데 옆자리에 앉아있는 99명이 다 돈 벌고 있어. 그리고 그분들이 다 돈을 벌어서 물가도 올려놓고 있고 부동산 집값도 올려놓고 있어. 그분들이 다 돈 벌어서 집 사고 빌딩 사고 해버리면은 나의 거주 안정성이 떨어지잖아요. 불안하잖아요. 불안하죠. 네, 그러니까 재산이라는 거는 돈이라는 거는 상대적인 거잖아요. 내가 10억이 있다라고 해도 내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20억이 있으면 나는 가난한 거잖아요. 근데 내 주변에 비슷하게 10억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다 2배로 돈을 벌었어 라고 하면은 나는 아프잖아요. 그렇죠. 아프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삼성전자 나만 없는데 내 주변에 펀드 매니저 다 그냥 삼성전자 들고 가만히만 있었는데 돈을 벌었다라고 하면은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뒤처졌다. 이게 굉장히 마음이 아픈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거는 내가 가만히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가난해지는 그런 상황을 막아야 하지 않을까. 현명한 투자자의 첫머리에서 딱 이렇게 구분을 해요. 투자자의 성향부터 먼저 구분을 해요. 방어적 투자자와 공격적 투자자.
근데 이게 그럼 방어적 투자자면 좀 약간 리스크를 덜 짊어지는 투자자, 공격적 투자자는 되게 뭐 테마주 많이 하고 단타 많이 치고 이런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짧게 말씀드리자면은 공격적 투자자는 그냥 초과 수익을 내고자 열정과 에너지를 투입하는 투자자예요. 방어적 투자자는 그냥 남들만큼만 되면 된다라는 투자자예요. 근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초과 수익을 과연 내야만 할까에 대해서 저는 꼭 그렇다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두려운 거는 가만히만 앉아 있는데 내가 가난해졌어. 오늘 하루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네. 그냥 가난해졌네? 이게 무서운 거잖아요. 근데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꽤나 명쾌하게 존재하거든요. 그건 그냥 그 시장 전체를 사는 인덱스 펀드나 ETF를 사면 돼요. 그걸 사면 방어적 투자자가 되겠네. 네, 남들 주식으로 버는 만큼 평균만큼은 그냥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떨어져도 내가 인덱스 펀드를 사서 손해를 봤지만 또 주식 열심히 하는 다른 분들은 더 많이 손해봤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올라도 내 순위는 크게 변하지 않고 주가가 하락해도 내 순위는 크게 변하지 않고 그러면 나는 그냥 내 일만 집중을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이 경우에 아니 나는 주식에 별로 관심 없고 여기 에너지를 쏟고 싶지도 않은데 주변에서 다 주식한다 그러고 주식 안 하면 좀 약간 자본시장에 걸맞지 않은 사람인 것 같고 뭐 요런 느낌이 들 때 또 요런 느낌이 들 때가 또 사실 좀 위험하긴 하거든요. 시장이 전반적으로. 아무튼 그럴 때 이거를 해소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이 존재한다라는 건데 그 방법을 보통은 알려주지 않고 바로 그냥 너도 주식 좀 공부해봐 이러면서 기업 분석 공부 시작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는 질문에 대한 좋은 대답이 아닌 거죠. 방어적 투자자에게는 방어적 투자자에게 맞는 아주 명쾌한 해법이 존재한다. 자, 그러면은 공격적 투자자,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주식 공부는 소수의 공격적 투자자, 초과 수익을 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얘기일 수 있는 거고. 그렇네. 그러면은 이분들은 자, 이제 우리 빡세게 하기로 했으니까 빡세게 한번 해보자. 라는 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아까 10,000명 중에 1명이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초과 수익을 최종적으로 장기간 초과 수익을 내는 결과를 내가 맞이하기는 길이 너무 험난해요. 험난한데 뭐 재미가 없진 않아요. 재미가 없진 않아요. 또 공부하면서 배우는 것도 많고. 야. 네. 그 험난한 과정에 네. 어쨌든 대표님은 내셨잖아요. 내신 이유를 그냥 뭐 간략하게 얘기하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적당한 팔랑귀. 그러니까 사람이 뇌동매매하면 안 되잖아요. 왜 안 되나요? 제가 질문 드릴게요. 왜 안 되나요? 뇌동매매가 보통 그런 얘기 뭔가요? 굉장히 많이 하죠. 네. 뇌동매매가 굉장히 잘못되었고. 오케이. 자, 얘기를 해봅시다. 뇌동매매가 뭡니까? 제가 또 다른 약간 연세 있으신 분들이랑 얘기하다 오케이 막 이러면 또 막 혼나는데. 갑자기 왜 나한테 공적적으로 이렇게 인터뷰를 하시지? 뇌동매매가 뭘까요? 좀 알려주세요. 뇌동매매가 뭡니까? 뭘 또 잘 알고 계시면서 또 저한테 물어보세요. 또 제가 틀린 거 얘기하면 틀린 것도 잡으려고.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이게 주거니. 남의 말만 듣고 네네. 투자하는 분들. 네. 이제 이런 걸 뇌동매매라고 하고 자기 원칙도 없고. 네네. 남의 말만 듣고 하는 매매를 뇌동매매라고 합시다. 네. 그러면은 뇌동매매 하면 안 된다라는 말은 왜 하는 걸까요? 너무 당연한 거를 약간 물어보니까 뭐라 할 말이 약간 없긴 하네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주식을 네. 공부하고 네. 찾아보고 네. 스터디해서 네. 어떤 안목을 가지고 원칙을 네. 가지고 매매를 해야 되는데 그게 왜요? 남의 왜냐고요? 네. 약간 방금 질문은 공부를 왜 열심히 해야 돼요? 라고 물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공부 왜 열심히 해야 되죠? 뭐 오늘 주제는 아니니까. 네. 네. 내가 못 믿을 사람의 말을 듣고 주식을 사진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주변에 주식 좀 하는 사람한테 가서 야, 뭐 사는데? 나도 주식 좀 하고 싶다 하면은 뭐 저는 그럴 때 절대 아무 주식도 얘기를 안 하는데 일단 직업적인 이유도 있고 네. 얘기를 안 하지만 또 이런 거 서로 얘기 뭐 잘들 많이 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그럼 뭐 A라는 주식을 사봐 라고 하면은 이제 샀어요. 네. 사고 돈을 벌었죠. 벌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럼 벌고 나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와, 이 친구 주식 잘하네. 이러면서 야, 이제 A 주식으로 이제 10% 벌었다. 야, 고기 한 점 사줄게. 일단 여기까지도 되게 좋아요. 네, 사실 고기 사주는 사람 별로 없는데, 네, 고기 한 점 사드리고 이제 또 뭐 사면 돼 하잖아요. 그럼 또
기분이 좋으니까 또 B 주식 사 이렇게 얘기를 할 거잖아요. 그 다음에는 또 벌었어요. 벌 수 있죠. 그럼 이해했어요. 네. 원하신 대답은 그거군요. 내가 배우는 게 없다. 와. 네. 그렇습니다. 네. 하다가 언젠가는 깨질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깨지면은 이제 주식 빠진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지? 모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가서 여쭤보는 거죠. 이거 주식 빠졌는데 어떻게? 그러면은 계속 가지고 있어. 괜찮아. 혹은 지금이라도 팔어. 혹은 아직도 그거 들고 있었냐? 이러면 상당히 기분이 나쁘죠. 어쨌거나 손절을 했는지 아닌지는 아직 모르겠고 어쨌거나 기분이 안 좋잖아요. 안 좋죠. 그러면 이 경우에 이제 어떤 반성을 하게 될까요? 이 경우에 이제 이렇게 남의 말만 듣고 하면 안 되는구나. 깨지고 나서 이러는 거죠. 돈을 버는 동안은 뇌동매매 했지만 돈을 벌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분들에게 옆에서 야 그래도 네가 좀 직접 어떤 의견을 가지고 매매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면은 그럼 내가 힘들게 왜 해? 그럼 제가 하는 거 따라만 하면 되는데 네, 굉장히 자신감에 차서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네. 그게 세로토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돈을 벌고 있으면은 도파민과 노르아드레날린과 세로토닌의 조합으로 인하여 본인의 판단에 대한, 본인의 행동에 대한 확신이 강해져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행동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뇌동매매라고 안 부르죠.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받아서 유연하게 투자를 하는 게 혼자만 하는 것보다 더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깨지기 전까지는. 그리고 깨지고 나면은 역시 내가 뇌동매매를 했구나. 뇌동매매를 하면 안 되는데 나만의 원칙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가 약간 옆으로 샜는데 흔히들 이야기하는 어떤 투자에 대한 단편적인 격언들 이 대부분 까보면은 되게 상충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는데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그러니까 달리는 말에서 뛰어내리면 다친다. 그런 격언이 있잖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익을 봤을 때는 확실히 목표 주가에 도달하면은 확실히 이익을 실현을 해야 된다. 이런 격언도 있죠. 혹은 주가가 하락했을 때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마라. 이런 격언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주가 하락은 박인 쓸 기회다. 이런 격언도 있잖아요. 맞아. 둘 다 되게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상충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라는 거죠. 뭔데?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제가 아까 적당한 팔랑귀라고 얘기를 했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남의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남의 말을 듣고 내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내 생각과 남 생각을 계속 비교를 하면서 혹시나 내가 그러니까 언제나 내가 틀릴 수 있다. 그러나 일단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한다. 틀리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틀릴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놔야 아직까진 내가 안 틀렸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과학 실험에서 이야기하는 기본 로직이긴 한데 과학 실험이라는 건 일단 어떤 가설이 있고 어떤 실험을 해서 실험 결과가 이렇게 나오면 이 가설이 옳은 거고 이렇게 나오면 이 가설이 틀린 거고 이런 설계를 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실험을 돌려봐서 이 가설이 옳구나 틀렸구나 하는 건데 칼 포퍼가 하는 얘기긴 하지만 모든 과학적인 이론들은 아직까지 틀리지 않은 가설들일 뿐이다라고 해요. 그냥 아직 안 틀린 거예요. 그래서 투자라는 행위를 할 때에도 우리가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좀 이런 아이디어를 차용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내 아이디어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가설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가설이 틀릴 가능성, 언제 어떻게 어떤 경로로 내가 틀릴 수 있는가 이 설계를 해놔야 현재까지는 틀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 주관대로 일단 가겠다. 이게 성립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냥 자기 고집만 있다, 내 생각만, 시장이 다 틀렸고 그냥 내가 옳다라고 해버리면은 사실 주가가 오르려면 다른 사람들이 더 비싸게 사줘야 주가가 오르는 거잖아요. 나 혼자서 좌지우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내가 알아야 되기도 하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만약에 내 생각이 옳다면은 언제 어떤 이유로 남들이 내 생각을 알아줄 거냐 여기에 대한 시나리오가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 들어오는 정보를 어느 정도 내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흘릴 건 흘리고 뭐 이렇게 하겠지만 팔랑귀의 오는 것들은 결국 정보인 건데 이 정보는
소음과 신호로 나뉠 거잖아요. 네. 요거 좀 사실 요즘 사실 너무 많은 소음들이 있죠. 그 중에서 제대로 된 신호를 찾아야 되는 건데 요거 어떻게 구분합니까 도대체? 예, 중요한 거는 내가 계속 내 의사결정에 어떻게 이것들을 갈아 넣느냐인 거예요. 내가 무슨 아이디어로 샀느냐에 따라서 무시할 수도 있고 활용할 수도 있고 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디어가 없이 남이 추천한 거나 아니면 그런 걸 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신호와 소음 자체를 구분조차 할 수 없는 거네요. 할 수 없는 거죠. 네, 제가 뭐 전기공학부를 나왔으니까 뭐 학점은 안 좋았지만 노이즈 필터라는 얘기를 해본다면 노이즈 필터가 딱 이 얘기인 거잖아요. 네, 신호와 소음을 어떻게 구분을 할 거냐. 근데 노이즈 필터라는 걸 설계를 할 때 일단은 어떤 주파수 대역을 내가 통과시킬 거냐. 이게 필터 설계의 그냥 가장 첫 번째 질문이에요. 어떤 주파수 대역이 내가 원하는 신호냐. 요 멘트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신호가 무엇이냐, 신호가 뭔지를 내가 설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필터에 맞게 이제 여러 회로 설계를 하는 거죠. 그죠. 네. 근데 만약에 그냥 뭐 회로 설계하는 사람한테 가서 어떤 필터가 좋은 필터입니까? 아니면 뭐 얼마의 주파수 대역을 걸러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무슨 회로 설계하실 건데요? 그러니까 이 회로가 하고자 하는 게 뭔데요? 이렇게 다시 저한테 물어볼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네.